한 번은 지구 반대편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커다란 햄버거의 날로 역사에 남긴 일이었죠. 그렇다고 정말 햄버거가 지구 반대편을 다 뒤덮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능과 자연적인 상태 그리고 사회계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랍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던 그때 도시에 있는 쓰레기통마다 거대한 햄버거가 나타난 거예요. 이 햄버거들은 엄청나게 크고 맛있어 보였죠. 냄새도 끝판왕이었어요. 길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라디오를 듣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햄버거 냄새에 홀딱 반해버렸죠. 그날 아침 출근길에서 한 작은 교회 마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벌어진 SOS 미팅에서 사람들은 햄버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는 이건 외계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보낸 메시지일지도 몰라 라며 불안해했고, 다른 이는 이거 대박이다.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눠줘야 해 라며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현명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의 이름은 샘이었다고 해봅시다. 샘은 어릴 적에 읽었던 장작 트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기, 우리 그냥 힘만 쓰는 자연 상태로 오랜 시간 싸우기보다 루소처럼 서로 계약을 해서 이 큰 햄버거를 평화롭게 나누는 게 어때? 잠시 침묵이 감돌았죠. 사람들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회계약? 그건 내가 낯선 개념이야. 한 소녀가 엄마에게 속삭였죠. 하지만 샘은 얘기를 계속해 나갔어요. 루소는 말이야,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본능적으로 움직이지만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서로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나눌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햄버거를 서로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큰 햄버거 앞에 모여서 각자 적당한 크기만큼의 조각을 나눠 가지기로 했어요. 어떤 이는 그 큰 햄버거를 가르기 위해 칼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햄버거를 나눠줄 접시를 준비했어요. 모든 사람이 사전에 엄밀하게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죠. 햄버거를 나누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흥미진진했어요. 사람들은 햄버거를 자르며 각각이 양을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서로의 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로써 샘의 이론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적용된 거죠. 샘의 시민들은 이제 대단히 좋은 예를 보여주며 이 이야기를 다른 마을들에도 전해주기로 했어요. 큰 햄버거의 날은 그 후로 마을이 전통으로 자리 잡으며 매해마다 사람들이 모여 공평한 분배와 정의를 기억하는 날로 기리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샘과 그의 마을 사람들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멋지게 보여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이 햄버거 사건을 떠올리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계약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봐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무척 사랑했고 자연 속에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존은 대학에서 철학과 윤리학을 전공하며 피터 싱어의 책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존은 피터 싱어의 이론을 통해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넘어서 그의 시간과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 많은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존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물 보호 단체들의 운영 방식을 조사하고 각각의 단체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자원의 사용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존은 피터 싱어의 이론을 실천해 옮기기로 결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물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존은 다양한 동물 보호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후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주로 빈곤 지역에서 동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집중했습니다. 존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치료나 구조활동보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존은 동물 보호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예방 약물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지 사회와 협력하여 기생충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기동물들의 개예방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구조활동보다 비용 효과적이었으며 훨씬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존은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존은 이 마을에서 현지 주민들과 협력하여 동물병원을 설립하고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은 그 지역의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존의 노력은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동물들이 건강을 회복했고 마을 사람들은 존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가장 많은 동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피터 싱어의 이론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존의 이야기는 효과적 이타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떻게 그 의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존은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더 많은 동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할 수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자원을 더욱 현명하게 사용하고 세상에 더 큰 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피터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마을에서 가장 능숙한 도로 청소부로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할 정도로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다지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피터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도로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중심으로 향하는 도로에 왕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의 방문은 큰 사건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왕께서 도착하실 때 도로가 더러운 걸 보시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속으로 다짐하며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도로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청소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열심히 길고 철저하게 도로를 쓸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청소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세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 먼지와 쓰레기가 몰려가며 약간의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피터가 열심히 도로 청소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는 거예요? 소녀는 물었습니다. 피터는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녀야, 왕께서 오시는 길이야. 길이 깨끗해야 왕께서 기분 좋게 도착하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거란다. 하지만 피터의 열심히 청소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그가 청소하는 동안 생성된 먼지와 쓰레기 때문에 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일 가게에서 구입한 신선한 과일들이 먼지에 뒤덮인 것을 보고 화가 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청소한 먼지가 자신들의 가게나 집으로 날아드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피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주민들이 소리쳤지만 피터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마을에 도착하는 날, 왕은 피터를 보고 물었습니다. 청소부야, 왜 이렇게 열심히 도로를 청소하고 있느냐? 피터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당신께서 오시는 길이니 길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의도는 참으로 훌륭하구나. 하지만 이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왔느냐 생각해보았느냐? 왕이 말해 피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피터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로를 청소하는 데 있어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내 열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의도가 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선 결과도 같이 고려해야 하느니라. 너의 의도는 순수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구나. 피터는 깊게 반성하며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의도뿐만 아니라 그 의도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피터는 더 이상 무리하게 청소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 청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피터의 노력 덕분에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위의도 개념을 바탕으로 피터의 선한 의도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정확히 의도와 결과의 균형을 잡는 것이 사람이 가지는 의도의 중요한 측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다들 모여보세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덕적 음모론, 덕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준수라는 남자입니다. 준수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5살의 남자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준수는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알람을 여러 번 들었지만 전날 야근으로 인해 너무 피곤했던 그는 알람 소리를 무시한 채 잠에 빠져 있었던 거죠. 급히 일어난 준수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힘겹게 지하철을 타러 뛰어갔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자동문이 닫히려 하고 있었지만 그는 놓치지 않으려는 일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겨우겨우 들어왔지만 다음 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하철이 급정거를 하면서 내부에 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준수의 발에 걸려 넘어지신 나이든 할아버지가 큰 부상을 당한 것이죠. 경험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매스컴에서는 지하철 사고로 노인 부상, 시민 질서 필요라는 뉴스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지하철에서 문 닫는 순간에 유명한 타냐 말냐의 측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재빠르게 들어가려다 발생한 사고 패턴이 준수에게 큰 도덕적 책임을 안긴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의 운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장의 지시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그의 지각으로 인해 회의가 30분 연기되었습니다. 사실 준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회의 연기가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여기서 환경운의 측면이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회의는 진행되었을 테지만 늦잠과 지각이라는 환경적인 덕분에 그는 준비할 추가 시간을 얻게 된 겁니다. 평소에 준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내에서 불평이나 불만을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사소한 하나까지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마음속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그는 처음으로 부장님 앞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맡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성격적 변화는 그의 도덕성이나 인격이 본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 본성 문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의 근본이 되는 성격은 사실 그의 선택이나 결정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평소에 그의 성향이 오늘만은 다르게 작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도덕적 운에 의해 하루 종일 휘둘린 준수는 아주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자신의 이런 성격이나 상황 대처법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및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성격인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과거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던 원인 운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준수의 하루를 통해 우리는 도덕적 운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 4가지 도덕적 운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이 생각보다 많은 요인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